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상무장관으로 월가의 억만장자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하면서 2기 행정부 재무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팀 인선과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업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조업 회귀와 강화를 위한 관세 중심의 보호 무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제조업으로 회귀하려는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가 2,500선 탈환한 거죠. 네, 탈환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상승폭이 확 줄면서 간당간당했는데 결국 그래도 2,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2,500선 회복한 게 9거래일만입니다. 네. 힘드네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 오랜만에 순매수로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네. 선물에서도 오늘 동반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골고루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 보면 이제 원전, 조선 같은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1,170억 원. 상당히 크지 않고요. 전체적인 거래 규모도 지금 코스피는 7조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투심은 여전히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또 봐야 되는 게 환율이에요. 강달러가 다시 또 좀 기승을 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00원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도 네. 전체적으로 보면 투심을 좀 누르는, 그러니까 수급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지금 코스닥은 이게 더 요즘에는 좀 문제인데요. 네. 오늘도 뒷심에서 좀 밀리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4거래일 연속 하락세일 뿐만 아니라 680선까지 지금 내주면서 약세 국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이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얼마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오늘 새벽에 99,000달러 돌파를 했고요. 네. 이걸 이제 우리 한화로 환산을 하면 1억 3,8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1억 3,700만 원 후반대 3,800만 원 이렇게 넘나들면서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거래소에서도 제가 지금 보니까 99,000달러 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꿈의 10만 달러 돌파라고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네, 네. 보이고요. 이달 초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 7만 달러 밑돌았었는데 말 그대로 친가상화폐를 내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 효과로 고공행진을 지금 거듭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밤 사이에도 또 오른 이유는 호재가 또 있었습니다.
네. 바로 가상화폐의 적대적이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발표를 한 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 겐슬러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임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었죠. 겐슬러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원래는 임기는 더 남았습니다. 2026년까지긴 하지만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뭐 사임을 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겐슬러 위원장이 얼마나 이 가상자산에 있어서는 비우호적이었냐 몇 가지 알려진 사례들이 있죠. 올 초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도 결국 가상자산 자체의 제도권 편입은 인정하지를 않았었죠. 네. 현재도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다수의 알트코인들의 증권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송이나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인물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최근에 지금 이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금투세와 구조는 비슷합니다. 연간 250만 원이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되고 또 연기돼서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여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라는 입장인 거고요. 야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치기 의장이었습니다. 진 위원장이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네. 진 위원장은 지금 과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청년층의 반대 여론이 또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 위원장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알고 있지만 조세 원칙 실현 차원에서 일단 과세를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부딪히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 네. 또 이렇게 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입장을 냈거든요. 또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오늘 나온 보도를 전해드리면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그 지도부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사실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지도부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혼선이 거듭되다가 결국 폐지로 당론을 정하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발표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당 내에서 보면 비슷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자, 그리고요. 국내 그 빅2 조선사인 한화오션과 HD의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입찰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고소고발 진행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 네. 그 갈등이 봉합된 건가요? 네, 봉합됐다고 보면 네,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고발을 취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왜 서로 으르렁 됐었냐면 차세대 한국형 이지수 구축함 사업과 관련해서 입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의혹이라든지 입찰 자격 등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해왔고 이것 때문에 상호 고소 고발을 하면서 대립해 왔던 겁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이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이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면서 취했던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네. 이 고발 취소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네. HD현대 부회장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고발 취소가 양사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화해의 손을 잡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한화오션도 그렇지만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빅2 업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업체들이죠. 이런 두 회사가 갈등을 빚는 게 결국 두 회사의 이익은 물론이고요. 한국 조선업계 전체가 입게 되는 피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사가 좀 그만 싸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두 회사가 입찰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지금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경찰 고발을 취소하면서 양사가 밝힌 입장문을 보면 차세대 구축함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하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앞으로 해외 사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한국 조선업계가 원팀을 좀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업계의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 호주 정부가 발주했던 10조 원 규모의 수상함 수주전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한화나 HD 현대중 수상함. 네, 네, 수상함 네. 구축함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서 두 업체가 원래는 따낼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높게 봤었는데 두 업체 다 떨어졌어요. 네. 고배를 마셨거든요. 나중에 결국 정부랑 같이 원팀을 구성해서 좀 총력전을 펼쳤던 독일과 일본의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회사의 이런 경쟁과 갈등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화력을 좀 분산시킨 결과다. 네. 이런 해석이 나왔고 예, 예. 지금 또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이런 또 그 제도의 호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의 갈등 봉합은 분명히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듯합니다. 당장 이제 IMF와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그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경고 등을 켜고 나섰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 2기 행정팀 인선을 지명할 때마다 글로벌 시장도 요동치고 있죠. 곧 발표될 재무장관 인선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2.0 노믹스에 우리 한국 경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국내 경제 연구소 가운데 거의 처음이었던가요? 그 트럼프 당선을 좀 일찌감치 예측하고 네.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보고서를 네. 당선 확정과 함께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셨습니까? 2016년에 오히려 저희는 타이밍이 좀 늦었거든요. 2016년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을 때 네. 저희도 이제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만 봤었는데 그때는 힐러리가 된다. 그래갖고 한번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때의 어떤 전국 단위 지지율보다 네. 그때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네. 최근에 그 요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지지율 보니까 네. 확실히 오히려 트럼프가 앞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만 해도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거의 우세를 했었고 그래서 네. 보고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고 11월 7일 날 네. 제가 발표를 했는데 해리스가 당선되는 보고서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두 개를 만들어놨다 하나 쓰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요새 네. 바빠서 아. 그래서 도박을 한 거죠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소가 뒷걸음치다가 주잡은 격이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신 것 같고, 네, 네. 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기보다는 그쪽에 무게 중심을 많이 싣고 하셨는데 그런 네. 거에는 이제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미국 상황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트럼프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거의
인용을 하는 수준이라 네네. 미국 언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해리스가 뭐 된다, 네. 또는 박빙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지율 조사를 보면 네. 박빙이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이제 경합주 쪽에서는 트럼프가 확실히 치고 올라가는 게 보였고, 그리고 해리스 이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잖아요. 네. 그때는 완전히 트럼프가 월등했거든요. 근데 네.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었다고 그게 갑자기 뒤집어진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고, 네. 그리고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이제 이거는 미국에 있는 이제 제 동기들한테 네. 물어본 건데 아니라는 거죠.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뭐 인종차별이나 그 다음에 뭐 성전환 뭐 이런 이슈도 이런 사회적인 보편적인 이슈가 미국 경제 중심, 미국 사회에서 주류 어떤 이슈가 아니었고 먹고 사는 경제였다. 문제가, 네. 특히 중산층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너무 심각하게 다르게 보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주로 이제 경제 정책에 집중을 했잖아요. 해리스보다는. 그래서 트럼프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고물가에 따른 어떤 실질 소득도 감소되고 또 삶의 질도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트럼프의 승리로 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하면 참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네.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직전까지만 해도 박빙이었다고 뭐 그럼요. 언론에서 하니까 박빙은 무슨 박빙입니까? 원사이드로 이겼는데. 네, 근데 이제 국내외 이제 경제연구소는 이제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을 그리 긍정적으로 지금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네.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조금씩 생겨요. 네네. 트럼프 2기를 맞아서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지금 단계에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수정 전망을 할 계획이긴 하지만 네. 9월달, 8월달에 내놨던 수치는 아직은 안 맞고요. 그때도 대부분 기관들이 저희처럼 높게 봤는데 네. 어제인가요?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2.0, 또 네. KDI도 뭐 2.1인가요? 조금씩 낮춰잡았어요. 네. IMF는 항상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후하게 쳐줍니다. 전망치를. 원래. 예. 네. 근데 2.0이라고 전망을 해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에 1%대 후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1%대 경제 성장률은 1960년 이후로 우리가 이제 국민 개정을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집계를 하는데 2%가 안 나왔던 밑이었던 성장률이 딱 5개 연도밖에 없습니다. 네. 64년 동안. 네. 예. 뭐 코로나 위기나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나 이럴 때 빼놓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대라는 거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1%대 성장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트럼프의 영향이냐? 사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내년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경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부처의 공무원들을 바꿔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미 의회에서 인준을 해야 되고 관세만 해도 미국 상무부 USTR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야 되고 네. 또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 이러면은 관세만 해도 빨라야 내년 한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지금 IMF가 봤던 거는 최근에 우리 수출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데 반도체 네. 금액 자체로는 수출이 뭐 40%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증가율이. 근데 물량은 마이너스입니다. 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근데 네. 그리고 9월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 올해도 우리 성장을 견인해 온 건 반도체라고 네. 근데 해도 과언이 이제부터는 아닌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수출 전체와 그다음에 경제를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정부의 시각과 민간의 시각은 틀린데 정부는 내수가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내수 회복이요. 네. 그게 네. 수출이 좀 증가하고 회복이 되는 그 기간이 꽤 있었는데 한 1년 네, 정도. 네. 그때 내수가 사실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제대로 회복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이 떨어지니까 네. 이제 내수도 회복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비행기의 양쪽 엔진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경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그거는 이제 IMF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덧붙이신 건데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이게 한국 경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처음에 여쭤봤는데 이제 트럼프 네. 2기의 대표적인 게 떠오르는 게 이제 관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관세 정책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좀 세부적인 걸 좀 더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관세 정책은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한 20% 수입 관세를 뭐 60에서 100%까지 올리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품목 관세인데요. 품목 관세는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확 올렸는데 지금 자동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우리 대미국 수출 호황이었던 게 자동차 때문인데 그게 되면 좀 타격이 클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편 관세라는 건데 이거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뭐 품목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10%로 다 올려버리겠다. 네. 지금 한 3% 4%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하고 경쟁이 안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때려버릴 경우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네. 관세는 궁극적으로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그렇죠. 이제 서로 관세를 올리겠죠. 네. 이게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사례가 그런 거죠.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네. 세계 경제, 그다음에 네. 국제 무역이 가라앉고, 고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특히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수출이 감소될 테고 예,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까지 떨어지는 거죠.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네. 그러면서 또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여러 당연히 가지로 이제 성장과 일자리는 악순환의 이제 어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 걱정되는 대목인데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특히나 이제 그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네. 이게 행정부 인사들의 그 면면을 보면 이번에 그 누구죠? 그 월가의 억만장자라고 부르는 그 불리는 하워드 러트닉이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관세 그리고 무역을 총괄할 상무장관으로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의 성향도 이 인물의 성향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신다면요. 이 사람은 이제 사실 그 은행 CEO거든요. 투자은행.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시중은행장을 네. 앉혀버린 거죠. 이게 네. 참 웃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센터 사람은 피츠제럴든가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중국 관세 60% 그리고 보편 관세 10% 이거를 항상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요번에 공동 인수위원장도 맡았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선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가 말했던 60% 10%는 어쩌면 이 사람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상당히 이 관세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제 상무부 장관이 되면, 사실 근데 관세는 상무부 장관, 정확히는 상무부 장관 관할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상무부 밑에 네. 우리나라로 치면 통상교섭본부, 그러니까 네. USTL이라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있습니다. 네. 그쪽이 항상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던 직접.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상무장관이.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USTR을 상무장관 직속 기관으로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관세 인상을 이 사람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관세에 대해서는 좀 그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어떤 강경한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애초에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가 이 러트닉을 재무장관 후보로 지지했었다라고 이제 알려졌었던 것 예. 같은데 그럼 재무장관은 또 누가 되는 거로 지금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내부에서 있는 건가요? 알력이 매우 심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똘똘 뭉쳤다가 네. 승리하고 나면 이제 자기 자리 농공행상. 시작해서.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무부로 갔고요. 네. 이번 재무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연준 이사가 당시 나이로 36살에 네. 최연소 이사였거든요. 그렇군요. 이 사람이 예,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크 로안이라는 역시 이게 투자관리사, 자산관리사 CEO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케빈 워시도 사실 경제학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멉니다. 스탠퍼드 공공정책을 전공했고 네, 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네. 변호사
네. 네. 그리고 마크로와는 경제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펜실바니아 워튼 스쿨 학사 그리고 MBA. 경영학이죠. 예. 네. 그러니까 같은 경제학적인 베이스보다는 경영. 어떻게 보면 둘 다 또 CEO고 네. 민간 어떤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재무장관으로서 국가 경제를 우선시할까, 민간 시장을 우선시할까. 네. 예, 민간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많이 내면 좋고, 예, 관세도 올리면 좋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경제학 베이스가 아닌 사람을 재무장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게 파월 연준 의장도 그 법학 공부하고 음. 그랬었지 원래 경제학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연준 이사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하긴, 그 사람. 네, 예, 네. 그래서 좀 이해도가 높은데 네. 이 사람은 정말 이 조건이 재무장관의 조건이 국가의 재정을 그냥 민간 은행, 민간 금융기관의 재정을 다루던 사람들이 국가 재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제가 미국에 살지도 않고 미국인도 아니고 미국의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인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약간 좀 의외다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좀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 밝혔던 게 이제 민간에 있는 사람들 많이 기용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공공섹터는 비효율성이 높다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이제 계속 그 얘기했죠.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민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번에 이제 1기 때와 달리 2기 때는 출범과 함께 아주 공격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얘기했던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당장 뭐부터 추진을 하려고 할까요? 일단 IRA하고 칩스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거기 뭐 보조금, 반도체법하고. 전기차라든가 뭐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거를 많이들 거론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지금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IRA나 칩스법으로 미국의 공장이 들어간 지역을 보면 네. 공화당 지역이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많죠. 그래서 네. 트럼프는 이제 재임은 못 합니다. 예, 트럼프는 4년 후면은 무조건. 예, 그리고 3년 정도 되면 마지막 해는 레임덕이겠죠.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그 미국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정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만 네. 자기들은 그 이유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이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걸. 네.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하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관세 인상은 대통령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회를 통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미국 헌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거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도 사실 의회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대통령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IRA나 칩스법보다는 관세 인상부터 먼저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2차 관세 전쟁이 벌어진다라면 예. 그 시나리오별로 5가지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미칠지를 보고서에 네.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일단 네. 시나리오 5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네. 좀 제외를 하고 예. 1, 2, 3, 4만 말씀드리면 1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60%, 2는 중국도 맞받아 치면서 60%.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렇죠. 관세 전쟁. 3, 4는 네. 거기 플러스 네. 보편 관세라 그랬잖아요.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10%씩 10%씩 네.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네. 우리가 추정을 해봤는데요. 1, 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이 한 150억 달러 내외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네, 네. 경제 성장률로는 한 0.46에서 49% 떨어지는 효과 그리고 3, 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이 한 170에서 190억 달러 감소하고 네.
우리나라 성장률은 0.6 정도. 예, 예, 그렇게 그거서 결과가 보니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건 빼더라도 네. 1, 2, 3, 4로 봤을 때 한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막 무조건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좀 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숫자는 성장률 매력이 이제 3, 4로 해도 0.6이니까요. 그죠? 네. 덜해 보이죠?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경제 성장률이 2.0이란 네, 말이에요. 네, 2.0에 거기서 0.6이면 큰 거죠. 30%가 빠지는 겁니다. 네,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뭐 5% 6% 했을 때는 이 정도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지금 한국의 어떤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지 않습니까? 네. 그 통화 정책은 어떻게 운용할 걸로 지금 예측하십니까? 원에서는요. 트럼프 일기 이제 트럼프가 옛날에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2017년이었거든요. 1월부터는 했는데 그때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때 네. 제니 옐런 연준의장을 해임하고 그때 파월을 이제 안 파월을 쳤죠. 그때 안 친 거예요. 파월을 안 쳤는데 파월도 파월이 금리를 또 인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월도 어떻게 해고해볼까 예. 막 고민했었다고 보도가 나온 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금리를 연준에서 내리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근데 요번 9월 달에 내리기 전에 이제 자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내려라면 약간 트러블은 있었는데. 그랬었죠. 네. 근데 최근에 연준의 시각이라고 할까 태도가 네. 상당히 좀 반항적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매파적으로 상당히 파월 총재가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되게 예상보다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볼 때 물가를 올리는 예,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파월은 네. 보다가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뭐 우리나라나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도 그런 어떻게 보면 전제 그런 걸로 해서 좀 시나리오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파월 의장이 2026년 5월까지인가 임기죠.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네.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당장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안 될 걸로 지금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의 시각은 한 6대 4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60%는 0.25 정도 내린다. 네. 그리고 40%는 동결한다는 건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12월이기 때문에 네, 좀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높아서 그리고 최근에 파월이 계속 좀 불안한 발언들을 합니다. 물가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결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작년부터 금리 인하 된다고 계속 했는데 생각만큼 시장이 그렇게 예. 만만하지 않게 움직였어 가지고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분들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겠고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당장 우리 정부 기업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팬데믹 위기 전으로 한 10년 정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3%대 후반에서 앞으로 10년은 3%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먹고 자기가 가져갈 파이가 주는 거죠. 예. 200개국이라고 했을 때 미국의 트럼프는 그 파이가 준 데서 더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199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럼 점점 주는 거고 가져갈 거는 결국은 그게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네.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이제 내수나 수출 경기도 안 좋아지고 거기다 트럼프 쇼크가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면 저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주로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 향후 2, 3년은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거 위기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물론 이제 저소득층이 가장 힘들긴 하지만 부채가 많았던 네. 사람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좀 건전성을 많이 좀 가게나 기업이나 이제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한 2, 3년 동안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이전에 누렸던 고성장을 누리긴 좀 어려운 그런 어떻게 상황이긴 보면 한데 1%대가 네. 거의 이제 상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체화시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좀 고민을 각자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오늘 이 맞습니다. 시간 네.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순서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제조업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심인가 봐요. 정말 이제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다시 제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지만 속내는 제조업 공급망 재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제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 말부터 이 제조업의 장기적인 부활을 위한 국가 전략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사실 미국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겨두는 나라고 정부 네. 주도로 하는 게 없는 나라인데 미국 현대사상 처음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산업 정책을 기획해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준비한 거의 모든 정책을 폐기했는데 네. 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만큼은 계승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AI,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온통 세상이 디지털 이야기인데 제조업처럼 다시 전통적인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이 왜 다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하면 이제 최첨단 기술을 가진 그렇죠. 선도하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굴뚝 산업을 떠올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많은 미국 내에 있던 굴뚝들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내러티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원래 하던 굴뚝 산업을 가지고 가서 경쟁력을 키우더라도 미국은 이 최첨단 산업 분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언제나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 국가들이 저부가가치 산업이나 이 임금이 낮은 분야를 장악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번영하는 이유는 최첨단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들, 그러니까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같은 분야를 지배함으로써 보장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혁신도 굴뚝 없이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이 선두를 달리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평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고급 배터리, 절삭, 정밀 베어링, 태양광, 풍력, 터빈, 그냥 간단히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 개가 떠오를 만큼 미국이 잃어버린 경쟁 우위 분야가 많습니다. 네, 네. 게다가 미국이 잘한다고 주장하는 생명공학, 항공우주, 최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이제는 경쟁국들이 많이 따라잡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무역 수지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 무역 수지가 경쟁력을 대략이나마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네. 물론 이 달러가 평가절하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고 또 중국 같은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무역 수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 무역 수지는 이제 수출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으로 지출한 돈을 뺀 건데요. 네, 네. 그 수지가 항상 수입으로 지출한 돈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무역 적자가 미국이 1960년대부터 크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수지 많은 장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못 하고 있는 네. 거죠. 70년대가 되면 그전에 최대 채권국이었는데 이제는 최대 채무국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역 적자가 심한가를 쪼개서 보면 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나눠보면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 주된 원인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난데 네. 서비스업 수출이 아무리 증가해도 이걸 상쇄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무역량의 75%가 이 제조업 분야의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 숙지가 낮더라도 요거를 아마 상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뭐 많이 이제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의 이미지 속에 많이 감춰져 왔던 이슈들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전통적인 제품이나 중공업 제품들의 생산이 고비용 구조였던 선진국에서 신흥 경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또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4월 달 유튜브를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통적인 제품이나 신발, 섬유, 의류, 가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갔고요. 네. 철강이나 조선 화학 제품 같은 것들도 이제 저임금을 갖고 있는 신흥 경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나이키가 부산의 화승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 나이키 신발이나 이 모자의 택을 까보면 네. 화승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네. 1970년대와 80년대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낙관론자들은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 미국이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오히려 환영을 했습니다. 네. 경제의 역동성이나 높은 성장,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미국은 최첨단 기술 부문에서는 무역 수지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믿음과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나 사무기기, 통신 반도체, 과학기기, 의약품, 항공기 분야를 최첨단 분야로 설정을 하고 무역 수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1998년에서 2010년 기간에 미국은 이 분야에서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시아 8개국, 뭐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은행 통계에서도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의 총 수출액에서 첨단 기술 수출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보면 92년에는 33%로 전 세계에서 1등이었는데 네. 2009년만 해도 이제 23%로 감소해서 다른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그렇군요. 그 사이에 중국이나 한국이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면서 이 최첨단 분야 수출의 1, 2등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네. 여기다 중국까지 또.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은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태양전지가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분야죠. 태양전지는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처음 발명됐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이 발전되었고 또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의 국립연구소와 기업들이 이 효율성 높은 태양전지를 설계해냈는데요. 실제 태양전지의 생산은 미국이 전 세계 6%밖에 하지 못합니다. 유럽에서 일부 생산되고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태양전지 생산에는 마이크로 전자공학 같은 많은 공정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아 기업들이 재료와 반도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전자산업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태양전지 생산에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게다가 태양전지를 모듈에 넣기 위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전부 다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이 안접한 아시아 국가에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뒤늦게 깨닫고 미국도 이거 우리가 좀 생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당근이 보조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버그린 솔라라는 기업은 매사추세츠 연방 정부로부터 5,800만 달러를 지원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기업 스스로 생산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공급망들이 갖춰져야만 생산이 되는데 네. 포기하고 2011년에 자기도 아시아로 이전을 해버립니다. 애초에 기술의 원천은 미국에 있었는데. 그렇죠. 참. 더 이상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 그래요.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제조업이 없으면 첨단 기술 혁신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뭐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제가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컵을 네. 보여주면서
컵에 있는 나사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네. 물어봤더니 컵에 있는 나사? 컵을 조립하는 나사가 아, 네네. 그건 만들어본 사람만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더 발전된 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제조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쯤에서 이 산업 공유지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유지라고 하는 건 그 이름처럼 누구 소유도 아닌 공동체 소유여가지고요.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자신의 가축을 데리고 와서 풀을 뜯어 먹일 수 있는 땅입니다. 네. 공유지를 공유하는 건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공유지에 풀이 풍부하면 모두가 이득을 얻었고 부족하면 모두가 손실을 입었죠. 오늘날 우리의 교육체계나 교통 인프라가 이 공유지랑 비슷한 겁니다. 네. 산업에서도 이런 공유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요. 특정 지역의 회사들은 보통 공급사와 인적 자원을 공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정밀 기계 부품 공급사들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네. 인력풀에서 인류 기술자가 적어지면 이런 기술을 공유하는 모든 회사들이 어려움을 다 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네. 1800년 미국의 초기 대량 기술 생산 발전도 좋은 예인데요. 미국 독립전쟁 기간에 수천 같은 소형 무기는 다 장인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부품이 호환도 안 됩니다. 수리도 안 되니까 적시에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호환 가능한 부품으로 무기를 제조하는 방식을 개발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이게 네. 이제 미국식 생산 체계가 완성이 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산 체계가 무기에서만 완성이 되니까 이게 여러 분야로 파급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 정교한 섬유기계 제작에 중요한 정밀 금속 공구 개발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변기 공장이나 재봉틀 공장에서 경력을 쌓은 이 기술자들은 다시 가구나 자물쇠나 시계, 자전거, 자동차 산업으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형 총기를 제작하려던 시스템이 여러 산업의 공유지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 많은 산업들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지식의 증가는 여러 산업의 창출이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공유지식이 쇠퇴하게 되면 여러 산업의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제조 역량이 커지면 예. 인접한 새로운 역량 등이 함께 커지면서 제품들이 발전해 나가는 건데 이는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산업의 혁신이 결코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것들만 하더라도 예.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발전한 결과고요. 네. 이 제약산업 역시도 유전자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임상과학, 진단학이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야만 가능한 결과들입니다. 네. 처럼 산업이라고 하는 건 결코 분리된 경제 단위가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로 보는 게 맞고 이들 간의 연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큰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산업인데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유하고 있는 기초 역량은 실제로는 아주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런 기술들 중에 사회에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던 걸 범용 기술이라고 네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도 이 범용 기술, 그러니까 증기 동력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9세기의 전기와 20세기 초반의 화학 처리, 네. 디지털화 지금 20세기 중반, 인터넷 20세기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범용 기술들로 얘기가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야에서의 혁신이 다른 분야의 혁신을 자극하면서 산업이 연관해서 발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AI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제조업으로 미국이 회귀하려는 배경. 왜 제조업을 중시하는가? 제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네. 살펴봐 주셨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다시 제조업인가를 산업 공유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이 산업의 기초 역량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부문의 제조 경쟁력 약화는 다른 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러한 점을 오바마 정부 때부터 깨닫고 제조업 회귀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 산업 공유지라는 개념을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투자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차 기업이 R&D에 투자해서 연비가 높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고 네.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이거는 그 기업의 사적인 이익으로 귀속이 돼야 됩니다. 사적 기회는 시장 경제에서 투자 결정의 주도 원동력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이득들은 이제 네. 우리가 사회적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생태계는
각 종이 나머지 생태계가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때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투자는 분명히 이익을 창출하지만 이 이익 모두를 다 투자 회사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이 딱 사회적 이익이고 직원이 이직하거나 공급사를 통해서 지식이 확장되는 과정들이 바로 이 사회적 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노력들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건 분명 알지만 공유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할 뿐 나머지가 가져가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산업 공유지를 생태계 측면에서 민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빠르게 네. 산업 공유지가 붕괴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업은 이런 산업 공유지가 형성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제조업의 경쟁력들을 앞으로 더욱더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